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한 2년을 코로나 생활을 해서 그런지 교수님이 2019년 2학기 이후에 이제 처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같아요. 무척 많이 월요일 날 특히 기대되기도 하고 많이 떨렸었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좀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교수님은 지능기전공학부 최유경 교수라고 하고 2018년 2학기에 세종대학교에 합류를 했어요. 오기 전에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하고 삼성전자 DMC 연구소에서 빅스비 비전, 여러분 뭐 삼성전자 핸드폰 쓰는 사람들은 이제 뭐 빅스비는 다 알 거고, 카메라 옆에 잠깐 붙어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상품 검색해가지고 이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는 서비스인데, 뭐 점점 서비스가 진화되면 여러분 앞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죠. 그거 모델로 활동하다가 네이버 클로바로 넘어가서, 네이버에서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스마트 렌즈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네이버 쇼핑이랑 연동돼가지고 상품 구매하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하다가 학생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간단히 교수님 이력을 얘기해 준 거는 뭐 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수적으로 하려고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저기 뒤에 있는 조교들을 소개를 좀 할게요. 잠깐 나오세요. 지난 월요일 날에 소개를 좀 못했는데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이고요. 그러니까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되어야 되는 조교 활동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 연구실 학생인 죄밖에 없는 학생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잘 수업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친구들이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가 이광진 조교님이시고, 여기가 홍주영 조교님, 여기가 이승현 조교님, 그리고 임근택 조교예요. 요 두 분은 대학원생이고 저 두 분은 예비 대학원생이니까 뭐 종종 여러분의 동기일 수도 있고, 뭐 군대 다녀온 친구들은 뭐 선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출신들이니까 종종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셔서 활용하세요. 뭐 인사하시고 박수로 좀 수고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세요. 월요일 날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모든 학생 돌아가면서 왜 이 수업을 신청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니즈가 있어서, 혹은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이 수업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핀포인트는 좀 알려드렸어요. 그 내가 듣고 싶은 답만 들으려고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니즈를 좀 알면 좀 더 수업의 방향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먼저 손 들고 해도 되고요.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파이썬 언어 기반의 기계학습 수업을 듣고 싶어서 신청했거나, 실습 비율이 높아서 신청했거나, 혹은 소문 듣고 왔거나, 혹은 뭐 제대로 공부해서 이쪽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런 여러분들이 준 피드백 기반으로 좀 더 수업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론과 실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실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학교에서 많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할 실습을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이 이론 위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아마 다들 망설이는 부분이실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도. 그런데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반응 보고 싶어서 집어넣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개발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개발 환경이 뭘까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 환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게 대표적으로 떠오를 거냐면,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인 IDE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각 잡고 뭔가 할 건데, 그럼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툴이 하나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뤄야 되는 툴이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한 툴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다양한 툴을 모두 다 준비하는 과정을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I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 환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AI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어요. 배우기 전에는 좀 막연하죠. 파이썬을 쓴다고 하니까 뭐 1학년 때 파이썬 프로그래밍 P라고 하는 수업을 이수한 친구들은 아마도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하고 그 위에서 파이썬을 돌려서 수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 역시 여러분들이 AI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 환경의 기본 단계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파이썬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안에 여러 가지 패키지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구축하는 게 개발 환경입니다. 근데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은 요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 구축해 놓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과요. 여러분들이 직접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직접 구축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조금 이론적으로 정립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용어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요.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사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돈 주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는 형태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는 또 무료용과 유료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용으로 공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구글이 콜앱과 캐글이라는 곳을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 형태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콜앱과 캐글 역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나눠져 있죠. 어떻게 보면 구글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저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 플랫폼에서 과금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무료 버전을 배포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선한 마음의 다른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을 수도 있죠. 선후 관계는 교수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유료들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무료 버전들은 리소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유료용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의 GCP,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대표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기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방향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제한된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입니다. 남들과 같이 쓰지 않는 독립된 서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요. 서비스의 자원과 데이터가 기업 내부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에 매우 유리합니다. 일례로 이게 아무래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공개된 데이터라기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어떤 보안을 가지고 모아진 데이터의 확률이 높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고 데이터를 우리 회사만 보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사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위험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저빌리티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게 됐을 때 회사 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하거나 혹은 IT 전담 팀이 있어서 구축되어 있는 클라우드를 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내돈내산이라고 했는데 결국 회사 돈 가지고 회사에서 직접 구축을 해서 쓴다라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 아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인 콜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콜앱은 역시나 클라우드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좋은 점은 구글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웹 브라우저 말고 실제로 콜앱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콜앱까지를 준비해주기 위한 뒤에 돌고 있는 시스템을 살펴보면요. 리눅스라고 하고 있는 OS 위에 도커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돌고 있고요. 그 위에 주피터 노트북이 돌고 있는 겁니다. 또 좋은 점은 콜앱 내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개인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이죠. 조심해야 될 거는 모든 콜앱의 세션이 끊기면 작업하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PC방에 가서 아무리 내가 돈을 내고 그 PC를 잠깐 빌려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PC를 재부팅을 하는 순간 받았던 데이터 혹은 설치했던 프로그램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공용 PC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세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역시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는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세션이 끊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작업을 종료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데이터를 삭제시키죠. 따라서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싶으시면 반드시 프로그램 하는 중간에 자신의 개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옵션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이제 콜앱이 퍼블릭 클라우드이다 보니까 보안 이슈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동의한 약관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했던 데이터나 코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아마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자, 구글 콜앱의 종류는 맨 처음에 아마 2018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걸로 교수님이 기억을 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무료 버전밖에 없었고요. 2020년 중반부터 일부 지역에서부터 콜앱 프로라고 하는 매달 9.99달러짜리 과금 형태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교수님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프로 플러스가 나왔더라고요. 프로 플러스는 매달 49.99달러를 과금하고 있습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독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콜앱과 콜앱 프로, 콜앱 플러스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리소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유료 버전인 프로와 프로 플러스의 가장 좋은 점은 콜앱은 최대 하루에 12시간밖에 사용을 못해요. 12시간을 내가 최대 사용하면 12시간이 지나야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밑에 두 버전은 24시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결국 끊기지 않고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는 리소스 차이인데요. 램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PU와 램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GPU 제공되는 거는 뭐 K80T4, P100 이렇게 해가지고 저 중에 랜덤하게 걸려요. 랜덤하게 걸린다는 것은 내가 세션을 들어갈 때마다 이제 지금 GPU가 계속 바뀌는 건데요. 사실 K80이 가장 오래된 GPU이고 P100이 그나마 조금 좋은 GPU일 텐데 각각이 다 GPU 메모리가 좀 다릅니다. 또 퍼블릭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는 캐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교수님이 적어놨어요. 사실 캐글 자체가 콜앱과 같이 바로 개발 환경으로 동치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는 캐글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회 플랫폼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용했던 그 온라인 저지라고 하는 OJ 시스템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온라인 저지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경시대회를 할 때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됐던 거고 OJ에 여러분의 코드를 넣어서 자동 컴파일을 한 다음에 내가 몇 개의 답안을 맞췄다라고 채점하는 것처럼 이 캐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AI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어서 실행해 볼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캐글 내에 있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섹션이 바로 이 클라우드 개발 환경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글 역시 계정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콜앱과 다른 점은 1인 1 계정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핸드폰 인증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콜앱은
하루에 12시간을 최대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도 좀 배우면 알겠지만 하루 넘겨서 학습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학습이 아닌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콜의 프로를 결제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려면. 근데 캐글은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에 계정이 많으면 내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초반에는 저 핸드폰 인증이 필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교수님 기억이 맞다면 2020년 상반기에부터 핸드폰 인증이 의무화됐고 내가 계정 2개를 가지고 핸드폰 인증을 모두 하게 되면 맨 마지막 거가 살고 앞에 게 다 락 걸려서 접근이 안 되게 변경이 됩니다. 계속 바꿔가면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막 바꾸시면 안 돼요. 락을 풀고 싶으시면 지원센터에 이메일을 보내는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 있거든요. 핸드폰 인증이 필요하시면 주변 가족분들의 계정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캐글은 OSS 플랫폼이라고 봐도 되겠죠. 데이터도 공개하고 있고 자신이 만든 코드도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공개해가지고 서로 사람들끼리 쉐어하는 이런 커뮤니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장점이 최대 발현된 거여서 나만의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자, 캐글은 역시나 무료고요. 하지만 내가 사용할 때 더 사용하고 싶으면 구글 클라우드인 GCP라고 하는 서비스랑 연동될 수 있어요. 저 GCP 서비스는 구독이 아니고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있겠죠. 구독은 내가 사용을 하든 하지 않든 매달 일정 금액이 결제되는 거라면 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내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열심히 얘기했던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개발 환경을 내가 직접 구축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 내가 구축한 서비스를 지금부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할 텐데 조심해야 될 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회사에 갔어요. 갔는데 IT 전담팀이 없어요. 심지어 뭐 나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롤을 부여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직접 필요한 뭐 인공지능 PC 혹은 워크스테이션 혹은 서버를 맞춰보라고 이제 역할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물론 이 2가지 꼭지만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가장 가이드라인 하고 싶은 거는 이 2가지 꼭지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서비스에서 필요한 어떤 응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 보행자 인식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제가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그 모델을 학습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GPU나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리소스가 논문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쪽 연구 개발을 하는 연구진들이 자신이 제안한 모델에 이런 스펙에서 동작했다라는 걸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가장 가까운 논문을 찾고 그 논문에 적혀 있는 리소스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것보다 조금 좋은 거를 맞추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연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레퍼런스를 찾아서 참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GPU 모델 정보랑 GPU 카드 장수인데요. 카드 장수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실제 필요한 GPU 메모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은 동작하는데 뭐 24기가가 필요하다. 어떤 건 36기가가 필요하다. 뭐 어떤 건 12기가면 충분하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GPU 카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 기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요. 사실 이제 모델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을 학습만 하고 말진 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모델로만 할 수도 있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는 내가 모델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 실제로 지원하는 서비스까지 연결을 해야 되게 되는데요. 그때 무엇을 가장 고려해야 되느냐? 결국 GPU를 통해서 처리되어지는 연산 속도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행자 인식을 하는데 뭐 2080 Ti를 쓰면 10Hz가 나온다. 그 소리는 1초당 10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소리였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요청사항, 리퀘스트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마치 포털 서비스에 가가지고 내가 보고 싶어서 클릭하는 모든 리퀘스트.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쿼리를 막 던져대는 거잖아요. 그 쿼리가 여기서는 지금 영상 정보일 뿐입니다. 그 들어오는 영상 쿼리의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을 최소 사양을 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곱하기 몇 배 이런 식으로 서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데브옵스 쪽이랑 관련된 쪽이라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이제 선배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에는 서버 기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을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지능기전공학부는 스마트 기기와 무이동체로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두 학과의 장점은 실제 디바이스와 관련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학과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에서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 매번 저렇게 있는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던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차 트렁크 뒤쪽에 연산 PC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이제 실제로 배달을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로봇이 고객의 집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매번 서버로 데이터를 던질까요? 아니에요. 그 로봇 안에 연산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냐면 저 오른쪽 끝에 보이는 보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인베디드 보드라고 불리워지는 그러니까 작은 플랫폼, 큰 PC 말고요. 작은 PC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요즘 핸드폰만 봐도 사양이 좋잖아요. 그 정도 사양의 인베디드 보드가 들어있다. 인베디드 보드가 뭐지? 라고 해서 잘 모르겠던 친구들은 창의 소프트웨어 기초 설계 시간에 배우면서 사용했던 그 라즈베리 파이 맞나요? 아두이노 보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건 아주 저렴한 버전이고요. 저런 보드들은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슨 보드 시리즈 중에서 좀 좋은 사양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현재 아마 한 1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쟤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요 NPU라고 하는 칩이 들어있어요. GPU는 제너럴 퍼포즈여가지고 좀 더 광범위한 연산을 잘하는 건데 저 NPU는 저런 보드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전력 모드로 동작하는 게 관전 포인트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핸드폰 항상 느끼잖아요. 무슨 배터리가 하루를 안 가. 그냥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내 전기 자동차에다가 보드를 넣었는데 나보고 맨날 충전을 하래.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런 보드들의 NPU를 설계를 하는 기본 방식은 아무래도 GPU랑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베디드 개발 환경의 경우 똑같아요.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 초론에 필요한 NPU 보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GPU처럼 일반적인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코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형태로 구분하는 서버의 종류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렉 마운트라고 그래요. 이 옆에 있는 이 큰 타워들이 렉이에요, 렉. 그리고 그 렉에다가 내 서버를 이렇게 꽂습니다. 아무튼 이런 서버룸이 있으면 렉 마운트 타입의 서버를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서버에는 최소 GPU를 8장 이상 꼽는 편이에요. 많이 꽂으면 요즘은 16장까지 꽂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벌키하죠. 굉장히 소음도 크고 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서버룸은 에어컨이 계속 상시 가동되고 있고 습도도 잘 조절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습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타워형 서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PC랑 비슷한데요. 좀 크기가 커요. 조립 PC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 컴퓨터 케이스에도 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쟤는 굉장히 커요. 사실은 한 교수님이 느낄 때 여러분 집에 있는 PC 일반형보다 한 2배 정도는 좀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녀석이 카드 4개를 꽂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 있는 PC도 파워 서플라이를 한 1000W에서 2000W로 올리면 4개를 꽂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가 너무 따다따다 붙어서 카드가 수명이 짧아져요. 아무래도 계속 열이 나는데 이 방열판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 못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서 에어컨 계속 24시간 켜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나마 큰 타워를 쓰면서 조심들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되면 좋은 회사에서는 다 렉마운트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아마 클라우드 서버 계속 얘기하면서 교수님이 이 조합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리눅스 OS라고 하는 베이스 시스템에 도커라고 불리워지는 컨테이너,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돌리기 위한 아나콘다, 뒤에 이제 실제 에디팅 툴을 주피터 노트북을 쓸 수도 있고 VS 코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 툴은 본인에게 익숙한 툴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리눅스 OS와 우분투 도커와 아나콘다라고 하는 조합을 많이들 써요. 교수님 꼭 저 조합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추천을 한다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막 입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문에 입문을 할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세를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구글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답을 알려주거나 유사한 답을 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조합을 선택하셔도 돼요. 혹은 내가 비록 입문자지만 어떤 개발자들이 있냐면 얼리 어답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있어요. 아무도 해보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내가 그 이슈를 해결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사람으로 블로깅 하는 거에 굉장히 자기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저렇게 추천하지 않는 시스템 구성을 갖추셔도 됩니다. 근데 교수님은 일단 이번에는 이 조합을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 말고 요즘 이 윈도우 OS에다가 도커와 아나콘다, 주피터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늘어나고 있긴 해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리눅스라고 하는 OS를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여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 OS에 익숙한 진영에 해당이 되죠, 한국이요. 근데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리눅스 환경과 같은 쉘이나 어떤 도커 같은 걸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못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든 이슈를 다 직접 처리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 환경만 구축하다가 지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본격적인 코딩도 해보지도 못하고요. 근데 작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폐쇄적인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한 혁신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지 한 3년 정도 됐고, 본격적으로 윈도우 상에서 파워쉘이라는 걸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도커라고 하는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윈도우에서 이 리눅스 도커를 돌리고 모든 이 뒤 시스템이 다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것들인데 그대로 포팅이 가능해요. 주의할 점은요, 모든 윈도우 버전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윈도우 10 이상에서 지원을 하는데 홈 에디션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10 프로 이상에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PC를 구매했을 때 돈을 내고 구매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다 홈 에디션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WSL2 기반으로 도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구글링 해봤을 때 좀 이슈가 있어요. 하지만 요 하이퍼 V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여러분이 프로 에디션을 사용한 친구들은 한 번 정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윈도우 OS에서 위와 같은 개발 환경 구축이 가능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윈도우로 개발하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IT 회사는 당연히 리눅스 OS고요. 뭐 이미 다 프로그래밍 환경뿐만 아니라 서비스해야 되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리눅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넘어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리눅스 OS를 그렇게들 선호하는가? 대다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대반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기 때문이고요. 그 OSS라고 하는 것들이 다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 OSS 플랫폼이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근데 보통 리눅스 환경에서 먼저 개발이 되고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면 윈도우 혹은 다른 플랫폼까지도 넘어가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공백이 있겠죠. 그 공백을 못 기다리면 본인이 포팅하는 거고요. 뭐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시는 거고, 그게 답답하면 리눅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리눅스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소프트웨어들은 돈을 내가 내지 않는데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다 OSS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짜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왜 또 파이썬 언어인가? AI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매틀랩도 쓰고 뭐 루아라고 하는 언어도 쓰고 C 언어도 있고 R도 있고 많던데 교수님 왜 파이썬을 써야 되나요? 일단 파이썬 언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간소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유인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라는 거를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저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데 저 라이브러리들이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많은 연구 개발자들이 자신의 알고리즘을 파이썬 기반으로 내놓고 있어요. 근데 매틀랩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매틀랩은 어떤 개발자가 있냐면요. 파이썬으로 짜진 코드를 매틀랩으로 포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필요하면 자기가 포팅해 쓰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쿠다 프로그램 해서 매틀랩으로 포팅해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거 할 바에는 파이썬으로 넘어가는 게 빠를 거예요. 내가 최전선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어서 지금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파이썬이고요. 한 템포 물러나서 내 알고리즘이 좋네, 네 알고리즘이 좋네 싸우고 있는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매틀랩이든 R이든 C든 루아든 다른 언어를 써서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 시간상의 갭이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OSS인데 저 OSS가 그냥 유지보수 되는 건 아니고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도 원래 메인 언어는 C 언어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첫 번째로 만났던 딥러닝 라이브러리는 토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파이토치가 아니라 토치. 토치라고 하는 언어는 루아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공부하고 열심히 루아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이토치가 나왔어. 교수님은 여러분은 편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춘추 전국 시대에서 누가 1인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것만 하면 되는데 교수님 계속 변했어. 계속. 이 싸움이 조금 기울 때마다 바뀌어서. 어쨌든 이제는 정리가 됐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쓰시면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클라우드 서버 개발 환경 할 때 앞에 도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데브옵스 얘기하고 MLOps 얘기하면서 뭐 ML 생애 주기에서 계속 저 도커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배포에 용이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CI/CD라고 불리워진 대표적인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도커를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 해도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출할 친구. 뭐 여러분들 종종 뭐 백엔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서버에서 뭐 할 사람들. 도커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도커 안에 자기 알고리즘을 이식을 하겠죠. 최소한요. 어쨌든 이 도커라고 하는 거는 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래는 이 도커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가상 환경이라는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돌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윈도우 위에서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VM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VM웨어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이름이기도 하지만 가상 머신의 대표 키워드이기도 해요. 뭐 스카치 테이프 뭐 이런 거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가상 머신은 사실 VM웨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뭐 OS가 설치된 공간 위에서 물리적인 또 다른 공간을 여러 개 나누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럼 요 VM웨어랑 도커랑 뭐가 다르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커가 엄청 가벼워요. 왜 가볍냐면 요 중간에 보면 얘는 OS 위에 OS를 실제로 설치를 하는 건데 요 개념은 OS 위에 OS를 설치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두 개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내가 내 OS 위에 여러 가지 OS를 돌리거나 여러 개의 가상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가상 머신 혹은 도커인데 요즘은 도커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이 다음 슬라이드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독립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따 실습을 할 때 들어갈 서버가 같은 서버예요.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GPU가 8개가 꽂혀 있는 서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55명이 동시에 같은 서버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간에 여러분들만 들어갈 거고 마치 나 혼자 쓰고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만약에요, 도커가 없었다면 어떤 난리가 나냐면 여러분 집에서 사용자를 분명히 나눴잖아. 윈도우에 엄마, 아빠, 나 나눠서 PC를 쓰고 있는데도 그거 알아요? 서로 탓하는 거. 아, 누구야? 누가 뭘 깔아가지고 PC가 이상해졌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 공간 분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요, 요 도커라고 하는 시스템의 장점은 완전 어플리케이션이 독립된 공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진심 말해주지 않으면 몇 명이 같이 쓰고 있는지 누구랑 같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나 혼자 쓰고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이 어플리케이션의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배포가 매우 쉬워진다. 여러분들이 사실 배포까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배포의 장점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건데요. 그냥 도커라고 하는 시스템은 배포가 유리하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 장점이 기존의 설계 방식은 이렇게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엄청난 여러 가지 모듈을 하나로 만들었다면 도커는 그렇지 않고 모든 기능을 다 쪼갠 다음에 하나를 도커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OJ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하나의 모듈을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총 4개의 모듈로 나눠져서 4개의 도커가 돌고 있어요. 기능별로. 예를 들면 실제로 세종 OJ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그걸 만들려고 하면 뭐 프론트, DB, 백엔드 그리고 기본적인 API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능별로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별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거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로 리스타트만 하면 바로 교체가 돼요. 어쨌든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주피터 노트북은 1학년 때 접하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AI 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건데 오늘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쭉 따라하면 여러분들이 구축한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주피터 노트북이 켜질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쭉 따라서 실행하시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손을 드시고 자신의 조교를 쳐다보세요. 물론 답변을 뭐 랜덤하게 많은 조교가 대답을 할 텐데 자신에게 배정된 조교랑 친해지면 좋으니까 그런 이유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